단어의 짜임에서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2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즉, 어근이 이렇게 2개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최소 2개의 어근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합성어는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그리고 융합합성어가 있습니다. 대등합성어는 어근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합성어인데 어근이 이제 어근끼리 만날 때 그 어근들이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의미들이 각각 모두 다 대등하게 살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 자, 지금 논과 밭이 합성되고 있는데 논밭은 논의 뜻도 있고 밭의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등합성어이고요. 그리고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의 합성어인데 오가다 했을 때 오다와 가다의 의미 모두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합성어입니다. 종속합성어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의미상 꾸며주는 합성어이죠. 예를 들어서 쇠못을 보시면 쇠와 못의 합성어이긴 한데 자, 의미상 관계를 보면 못이긴 못인데 쇠로 된 못 이렇게 쇠가 못을 꾸며주는 그런 합성어의 구조를 취하고 있죠. 의미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융합합성어는 2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할 때 각 어근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집. 자, 큰 집은 큰과 집의 합성어인데 지금 크다와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2개의 어근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으면 정말 커다란 집을 의미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큰 집을 집안의 맞이가 사는 집이라고 의미를 해석하죠. 예를 들어서 추석에는 큰 집에 간다 했을 때 그때 큰 집은 맞이가 사는 집이지 그냥 커다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집안의 맞이가 사는 집이라는 의미는 큰 애도 없고 집에도 없어요. 이 둘이 같이 쓰였을 때 각 어근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대등합성어와 융합합성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같은 합성어라도 문장에서 쓰인 의미에 따라 대등합성어 또는 융합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단어라도 의미에 따라서 대등합성어로 쓰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융합합성어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시를 보시면 날씨가 추워 손발이 시리다. 자, 그리고 그는 아픈 아내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라고 해서 둘 다 손발 나와 있죠. 근데 위의 예시에서의 손발은 손과 발, 말 그대로 손과 발이기 때문에 손, 발 모두 다 의미가 살아있으므로 대등합성어인 반면에 아래에서의 손발은 손이나 발처럼 부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새로운 의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는 손, 발, 정말 손과 발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쓰인 융합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등합성어와 융합합성어는 꼭 문맥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 문맥에 따라서 어떤 걸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어근의 연결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어떻게 연결되냐의 차이인데 자, 통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 방식에 맞으면, 맞게 형성되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다르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때 비는 아닐 비자를 써서 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다. 즉,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보시면 먼저 통사적 합성어부터 봅시다. 명사와 명사 서로 만나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밤낮, 앞뒤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인데요. 원래 관형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사가 명사 앞에 있는 거는 어색하지 않아요. 통사적 합성어죠. 첫사랑, 새해 같은 겁니다. 이때 첫하고 새는 관형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와 부사. 부사끼리는 서로 연속해서 오는 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이라고 보고 예로는 이리저리, 곧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사와 용언의 조합인데요. 자, 부사는 보통 용언의 앞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에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용언의 순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습니다. 예로는 잘하다, 가로막다 등이 있죠. 다섯 번째, 명사, 그 다음에 용언 이렇게 있는데 사실 명사에다가 뒤에다가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사가 생략된 명사는 이제 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용언, 서술어니까 주어, 서술어, 뭐 목적어, 서술어 이런 관계는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받다, 낯설다 등이 있는데 조사가 생략됐다라고 하면은 본을 받다, 낯이 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사는 워낙에 잘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고 명사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자, 이때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2번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이 문장에서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고요. 니은, 는, 던, 리을 등이 있습니다. 자, 즉 간단히 말하면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앤데 이 관형사형 어미가 도와줌으로써 관형사처럼 문장에서 쓰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관형사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 즉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이 체언을 꾸밀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예요. 그렇다면 지금 6번과 같은 요 결합은 아주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겠죠. 예를 들어서 굳은 살, 작은 집 등이 있습니다. 이때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가 결합한 뒤 다시 용언이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결어미라는 건 뭐냐면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을 다음 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예요. 자, 어미는 세트가 뭐죠? 어간이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연결어미가 그 다음 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뒤에 용언이 오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돌아보다, 알아보다 같은 경우죠. 이때 연결어미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사적 합성어를 만드는 분류인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런 통사적 합성어 부분에서 멋대로 막 생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옳지 않은 배열 방식을 가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와 체언, 명사, 특히 명사의 결합이에요. 자, 부사는 원래 일반적으로 뭐를 수식하죠? 맞습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부사가 뜬금없이 체언 앞에 왔어요. 우리 부사는 일반적으로 체언을 꾸며주진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뾰족구두, 척척박사 등이 있어요. 이때 뾰족과 척척은 부사, 구두와 박사는 체언, 명사가 되겠죠.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를 생략한 채 용언이 바로 붙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 우리 통사적 합성어의 7번에서 연결어미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연결어미를 생략했을 경우 이거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이 아니야 라고 판단이 돼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뛰놀다, 굳세다 등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통사적 합성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뛰어놀다 이런 식으로 굳어 세다 굳어서 세다 이런 식으로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이 바로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단어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세 번째,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한 채 체언이 바로 결합하는 경우예요. 아까 통사적 합성어의 6번에 보시면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뒤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생략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덮밥, 접칼 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사적 합성어가 되려면 덮은 밥, 접은 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덮밥, 접칼 이런 식으로 바로 용언 어간이 바로 체언과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네 번째, 우리말 어순과 다른 한자어입니다. 자, 우리말 어순은 이제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 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는 그런 어순을 가지고 있죠. 누가 영수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자어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귀가 보시면 돌아올 귀의 집 가짜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다 집에 어때요?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죠? 바뀌었어요. 우리말 어순은 집에 돌아오다가 맞습니다. 그럼 이대로 되려면 가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말하고 다르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고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등산은 오를 등에 묘산자거든요. 그러면 오르다 산을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어순대로 하면은 산을 오르다가 맞으니까 산 등이 돼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으므로 등산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까지 힘겹지만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것들을 머릿속에 꽉 담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합성어의 분류 체계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종류로는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접두사가 붙으면 접두파생어, 접미사가 붙으면 접미파생어입니다. 자, 접두사의 두는 뭐였어요? 그쵸? 앞에 붙는,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 붙는 접사를 말했고, 접미사는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뜻을 보시면 어근 앞에 뜻을 더하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다. 예를 들어 새파랗다, 휘감다, 덮버선, 개살구 등이 있어요. 자, 다 모두 어근 앞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미파생어는 어근 뒤에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자, 접미사 자체가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접미사가 붙은 그런 파생어를 접미파생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구쟁이, 사람들, 부모님, 웃음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어와 파생어를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건지 먼저 분류를 하시고,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일 경우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파생어일 경우에 그 접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